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목요일마다 오는 코너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전해드린데요. 성대모사 인터뷰 이상 토크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해 주시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몇 주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이슈가 하도 많아가지고 더욱 좀 반갑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대모사 인터뷰 첫 대상은 바로 조 전 장관, 아니 조 작가라고 불러야겠죠. 본인이 그렇게 부르길 원하는 듯합니다. 자, 조 작가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셨죠? 예, 조 작가입니다. 작가라고 소개했더니 책을 바로 들고 나오셨네요. 예, 신간입니다. 예, 이게- 드릴까요? 아닙니다. 예, 안 드릴 이따 겁니다. 끝나고 나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책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예, 지난주입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풀려났거든요. 뭐 가족들이 아마 오랜만에 모여서 대화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예, 바야흐로 대한 검국 시대입니다. 검국이요? 그리고 윤비어 천가가 사방에서 들리는 시국입니다. 아, 안부 전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얘기 하셨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가족들이 할 대화로서 그냥 똑똑해 보이는데요. 책 한번 들어주실까요? 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 지금 뭐 DK의 눈물 뭐 책 제목 보이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등에 올랐다고 그러는데 기분이 좀 어떠실까요? 예, 제가 학자로 그리고 예. 법률가로 어. 전 공무원으로 그리고 고립과 폭력을 감내한 인간으로서 예. 고객 감동을 실현했다 생각합니다. 뭘 적어 오셔서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고대 감동 실업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기분 좋다 이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싫을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뭐 요새 북콘서트 등등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총선 출마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군요.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까지 막 요동을 쳤는데 정말 총선에 나가시는 겁니까? 예, 검찰의 수사는 기업, 조세금융, 부패범죄 등 예.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것을 넘어서 정치, 예. 정책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동안에 예. 4년, 횟수는 5년 동안 저희 가족이 감내해온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십니까? 예, 전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중이십니까?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네. 드렸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 건 왜죠? 예, 저는 저희 딸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서 그거 보러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주 바쁜 몸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다는 건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네요. 요 마지막 질문도 하나 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이 뭐 공정한 수사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꺼내놓으니까 저세상 멘탈이라고 좀 비판을 했어요. 그 얘기 좀 들으셨을까요? 예, 그분이 사주 전문 아닙니까? 아, 예, 누구의 사주를 받으시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세상 멘탈이요? 예, 그분도 농담하신 거 아닐까요? 저도 농담한 겁니다. 존경한다 그랬던데요. 예, 전 존경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책을 읽으시면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왠지 책 내용만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질문에는 다 이렇게 요리조리 좀 피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DK의 눈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냥 그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모시죠. 예, 2번 모셔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입니다. 이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나오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미음을 먹고 예. 정말 선거가 급하기 때문에 오. 헐레벌떡 NBL에 나왔습니다. 아직 수염을 안 깎으셨네요. 조지 클루니 같지 않습니까? 조지 클루니요. 예, 007.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 가겠습니다. 예. 바로 끊어버리네요. 예. 예의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혹시 그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예,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예언을 함부로 할 리도 없고 예. 예언을 맞출 리도 없지 않습니까? 인권 최후의 보를 믿었고 예. 사법부에 감사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혹시요 기각될 줄 확신하고 알았으면 혹시 단식을 안 하셨을까요? 예, 뭐 잊지 마시죠. 예, 아, 그런 질문 꼭 하셔야 될까요? 아니 질문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각이 됐을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 하시면. 예, 뭐 제가 강서 선거가 좀 급하기 때문에 예. 짧게 말씀드리면요. 압수수색만 376번 당했습니다. 오. 나온 게 뭐가 있죠? 아, 이런 없다고 보는데. 검찰은 뭐 30몇 번밖에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에 계신 분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답을 피하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영장 기각이 된 뒤에 입장을 하나 내신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제안하신 겁니까? 예, 지금 비상입니다. 오. 예, 민생 얘기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토론하고 협상이 이끌어내서 민생을 복원해야죠. 혹시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만나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거기는 맨날 밥 먹자 그래가지고 예. 예, 당황스럽습니다. 밥 안 먹고 만나면 뭐 논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저는 영수회담 제안 드렸습니다. 혹시 뭐 급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 잊지 마시죠. 아, 답변 안 하시고 가시려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당에서 뭐 가결표를 색출하자, 징계하자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징계 생각 있으십니까? 뭐 일각에 수박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예. 수박이 아니고 박수 칠 때죠. 당이 하나가 돼서 아. 박수 칠 때고 제가 지금 대장동 예. 그 미래 신도시 관련 그 재판 출석이 있어가지고 잊지 마시겠습니다. 예. 아, 바쁘시다는 거. 예, 잊지 마시죠. 퇴원은 언제 예, 하실까요? 잘하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끊어버려요. 바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자, 마지막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MB 전 대통령 나와 계신데요. 오늘 나와 계시죠?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아, 오랜만에 불러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 나오고 싶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그냥 막 반응이 오늘 대단하네요. 우리 이 앵커도 오지 여행 한번 다녀왔어요. 오지요. 그럼 바깥 구경하는 게 인생 구경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MB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인촌 후보자 오늘 좀 청문회 중인데 한마디 뭐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뭐 보니까 될 것 같던데. 어? 마 인천아 잘해라이. 아, 뭔 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야. 아, 경력직이다이. 신입들이랑 달라. 경력직. 요즘 취업 시장이 험해가지고 경력직이다. 경력직만 뽑아요. 경력직이다.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봅니다. 해봐서 잘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 좀 드릴까요? 아까 잠깐 뭐 밖에 나가라 그랬는데 혹시요 외부 활동 뭐 이런 거 좀 계획 잡으신 거 있습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나갈래 그래요. 아, 그 이상원 앵커도 올래요? 어디를 가실 건데? 4대강 뭐해? 근데 4대가 보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거기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제 보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만 좀 하겠습니다. 늘려주면 안 되나 이거? 다음번에 한 번 더 재밌는데? 모시겠습니다. 또 오지 여행으로 가네 다. 어? 알겠습니다. 바로 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요 코인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은 회원이 아닌데 누군지도 몰라요.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없고요. 청문회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요구했던 거는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인지 인식 공격인지 의사 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부르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원님 말씀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의원님 말씀 정말 가슴 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치유와 공감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청문회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요, 우여곡절을 거쳤죠. 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불만을 제기하고 이쪽에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니 뭐 청문회 약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뭐 서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진행이 됐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요, 우선 김행 후보자 관련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모습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그 월단의 회원들과 자주 어울렸죠. 저 월단의 회원 아닌데요? 왜 아닌 거 압니다. 네, 월단의 회원도 아닌데 월단의 회원은 60년대생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0년대 이상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있습니까? 근데 저는 월단의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가 거짓말 안 했거든요. 월단의 회원이고 김건희 여사도 월단의 회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다는 지금 질의도 하시고 또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결탄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사가 저를 픽업을 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자, 방금 들으신 저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 위원들의 질문이 오늘 집중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행 후보자의 어떤 재산, 뭐 코인,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시죠. 회사 가치를 79배에 키운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셨는데 뭐 성공한 코인쟁이?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스티미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회사는 코인을 스티밋하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내용 공개하세요. 네. 아니 없어요. 아니, 없는데 그런 어떻게 내용을 공개를 나와 합니까? 있는 내용을, 없어요. 명확하게 없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거짓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안 이거는 되고요. 다음 그리고 넘겨주시면. 저요 코인쟁이 이걸로 아닙니다.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이걸로 돈 아닙니다. 벌었는데 그걸로 돈 번 적 이걸로 없습니다.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내용을 이렇게 차치하더라도 뭐 대단합니다. 아주 공방들이요. 반박과 계속 끊임없이 질문받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선 뭐 이런 상황 다 감안하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 있기 전에도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알려졌어요. 이미요. 자, 윤경호 소장님께. 김행 후보자.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참 인생을 자유롭게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청문회를 드문드문 보면서 굉장히 함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아, 자유롭게가 아니라 함부로라고 네. 보셨습니까? 저렇게 함부로 살았던 사람이 저렇게 함부로 말을 했던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서 지명이 됐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보도됐던 것 중에 본인이 경영했던 뭐 위키트리를 비롯한 매체와 그 예. 위에 있는 홀딩 컴퍼니 뭐 이런 그 주식 관련해서 뭐 위장 위탁 뭐 파킹 영어로 얘기해서 예.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보도됐잖아요. 예. 오늘 상당 부분 그 공방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김행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가장 주요한 경력이 뭔가? 그래도 본인도 얘기했듯이 언론인이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매체를 만들고 또 경영에 관여하고 심지어 기사를 직접 썼다는 김행 기자라는 이름의 기사들도 예. 있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용해인 의원의 오늘 오전 질의의 지적이 참 아팠다. 어떤 겁니까? 위키트리라는 김행 후보자가 부회장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시점에 그 위키트리라는 매체가 여성들과 관련된 아주 선정적이고 또 제2의 가해라고 얘기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낚시성 기사. 선정적인 기사들.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의 기구로부터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매체더라. 본인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느냐. 본인의 언론 경영 철학이 거기에 있다는 거를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용해인 의원의 그 지적이 본인한테 굉장히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예. 저분은 뭐 비평, 좋게 얘기하면 비평이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남에게 뭐 지적질하는 이런 걸로 그냥 자유롭게 살았던 게 맞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오늘 청문회 보고 다시 한번 참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굳혔습니다. 자, 방금 오늘 김행 후보자 관련 쟁점이 소개되는데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었던 그 매체에 대한 주식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위탁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매체에서 나왔던 기사 그리고 어떤 다뤘던 내용들이 과연 이게 적합한 거니까 뭐 성차별적이냐 선정적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 아까 영상에서 막 그런 걸 따져묻는 질의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자,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인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사실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 민주당의 시각은 그거였어요. 국민의힘이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는 것 자체를 좀 뭐랄까요, 주저하고 가능한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민주당이 갖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인사청문 계획서를 단독 의결했거든요. 예. 그래서 날짜까지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약간 자초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 이게 증인들 소환장이 송달돼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연휴 시작되기 전날에 증인 소환장 발부했기 때문에 아마 증인 소환이 좀 잘 안 된. 좀 제대로 안 됐다. 예, 이게 뭐 증인 소환장을 받아야지만 동행명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 자체는 증인 신분이 아니라서 예.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오늘 국민의힘이 이 인사청문회 사실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거부해서 진짜 불참했을 경우는 후보자도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죠. 물론 부적절하지만 이제 법률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 후보자가 안 나오는 인사청문회라는 게 국민들께 상당히 글쎄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양쪽에서 극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예. 일단 유인촌 후보자와 동시에 진행이 돼서 그나마 좀 약간 분산이 된 상황이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의 그 청문위원들이 효과적으로 공략을 못했던 것 같긴 해요. 주식 백지 신탁 문제는 이제 설명한 경위 사실은 이제 백지 신탁이라는 게 이 금융기관의 신탁에서 금융기관에 팔도록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매각하거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직접 매각한 이후에 이걸 되사한 그 과정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고요. 일단 기사 부분은 지금 김행 후보자는 본인은 공동 창업자이지 경영권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동 창업은 공은의라는 사람과 같이 창업을 합니다. 이 회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효과적으로 공략이 안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문제는 친분 문제가 청문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그 인사청문회 때도 이 월단회가 나왔었던 그러니까 오늘도 월단회라는 게 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은희 씨가 공동 창업자인 공은희 씨가 월단회 회원이고 김행 후보자는 월단회 회원이 아니에요. 근데 공은희 씨가 활동하기 이거 박홍근 의원도 월단회 회원이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이고 2019년도에도 본인들이 방어적인 측면이었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아마 이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김행 그 후보자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도의 친분이 없음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저랬던 것 같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위원들이 새롭게 뭔가 조금 더 강화시키는 이런 의구심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렸어요. 근데 뭐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거의 오전 했고요. 오후까지 쭉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되게 밤에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뭐 대단합니다. 대단한 뭐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청문회가 진행 중이었던 게 유인촌 장관 후보자. 아까 이상 토크에서 경력직이다. 그래서 경력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일단 그 문제에서 신경민이 좀. 그러니까 과거에도 문화체육부 장관을 했는데 이번에 정권이 다른 정권에서 다른 정부에서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후보자에서. 이거 가지고도 얘기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해봐서 더 잘할 거다라는 게 논리인데요. 그때 해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블랙리스트고 산하기관장 그때 해임을 강행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오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해봐서 그런지 잘 넘어가는 듯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전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는 완전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사퇴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 그 수사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아마 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수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시효에 쫓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것은 해봐서 아는 분이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두리뭉술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유인촌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뭐 여러 가지 질의 그리고 좀 반박도 있었거든요. 일단 영상이 좀 준비가 됐는데 그 내용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분들 오늘 장관님께 후보자님께 허락 맡으셨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찍지 마. 유인천 장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욕설을 통한 국회 모욕 등 장관 재직 시절에 보였던 욕설 이런 걸 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후보자 하면은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과거에 한참 오래전, 그러니까 지금보다 젊은 시절에 있었던 그 모습인데 그게 회자된데 오늘 또 그걸 다시 이 청문회 자리에서 다시 좀 보여주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블랙리스트 관련된 질문도 오늘 나왔거든요. 그리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3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그때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이 백서 만든 분들이 얼마나 심하게 조사를 했는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관 2분, 비서실장, 그 외에 청와대 근무하던 행정관, 수석 또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 문체부 직원들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고 전부 그랬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저 국민의힘 소속이신 김근식 예. 전 비전 전략실장, 김근식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뭐 조목조목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서 저는 왜 구속 안 시켰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조윤선 장관이 문체부 장관 했었을 때 국정농단 사건에 연관돼 가지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기소가 되면서 사실은 재판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과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게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이 일종의 이제 추측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제시하는 게 당시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재판 판결문이나 기소 공소장이 이게 많이 나온다. 유인촌 장관 이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건 유인촌 후보자 입장에 좀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당시 사건의 그 당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 와서 당신 정부 때도 그랬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유인촌 후보자가 했던 식으로 왜 내가 구속 안 했는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행 후보자 청문회가 워낙 시끄럽고 뭐 아까도 보셨지만 뭐 소란스럽기 때문에 유인촌 후보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게 통상 이렇게 후보자가 여러 명이면 날짜를 다른 날로 따로 별도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좀 점잖게 진행이 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경력직이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 K컬처 그리고 K한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지금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 영역도 포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임 장관에 비해서 유인촌 장관이 과거에 문체부 장관을 해봤고 큰 탈 없이 그 역할을 해냈고 특히나 이제 장관 임명되기 전에는 대통령실의 문화특보로 임명이 돼서 대통령하고 계속 이 K컬처 시대에 K한류 시대에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의 일정 정도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았나.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임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나머지 뭐 자녀 증여세 문제 같은 경우는 다소의 좀 부자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뭐 강남에 빌딩도 있고 큰 부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많기 때문에 뭐 증여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세금은 냈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세 분 후보자 중에서는 가장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게 두 명의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인사 문제잖아요. 오늘은 청문회 두 곳에서 열리고 있고요. 내일은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날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이 민주당이 최종적인 어떤 당론 입장을 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변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여야가 좀 격돌하는 지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이 소식을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청문회 2건 얘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는요.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키워드가 올인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투구 정도가 아니라 다 던진다는 거죠. 갖고 있는 거를. 이런 상황인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판이 커졌다는 얘기는 참 정치와이드도 오고 언론에서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다 판을 그냥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키워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 역시 뭔가 판을 기우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민주당 인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야 돼요. 이게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가 된 거예요. 그 여기서 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여기서 지면은 대표가 거치가 그것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지금 뭔가 투표를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일서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애국심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 투표와 관련해서요. 김근식 교수님. 가정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는 겁니까? 구속영장 발부보다 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사실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 사태로 큰 홍역을 겪었고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갖고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민들이 강서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 문제 있고 민주당 문제 있다. 그것을 심판해 보겠다. 라는 식으로 표심이 모아진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구청장 선거인데 이미 전국적인 판으로 지금 커져 있죠. 그러니까 당대표 자체가 어떤 판단의 대상에 올라간 선거로 판이 커져버렸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 선거로 지금 올인하는 선거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 선거가 됐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 특히나 저기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누구나 다 저쪽에서 민주당이 정치 지형이나 유권자 지형상 유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졌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강서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졌다. 저런 곳인데도 졌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신경민 의원님한테는 다시 한번 어떤 당내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 때는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근본부터 흔들 수밖에 없고.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거는 또 사퇴하고 연관질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민주당의 친명계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을 몰아가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비대위가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도 훨씬 더 충격의 혼돈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망들이 각각의 정당이 만약에 이겼을 경우 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한 강서구라는 곳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질 경우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뭔가 전폭적인 어떤 정성을 기울이잖아요. 요거요. 윤경호 수장님께 짧게 같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졌어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걸로 보이십니까?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복권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심판. 그게 충분히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냐, 아니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난 지 3개월 지난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다시 공천한, 이건 정말 유권자를 우롱한 걸 넘어서 그걸 그냥 구경만 하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도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그런 정도로 이 정의와 공정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평가에 민주당이 졌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는 얼굴로 지금 이끌려지는 민주당은 국민의 대안이 못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까 김근식 실장님의 표현 중에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보다도 더한 충격이 될 수 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건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는. 저는 평소의 지론인데요. 모든 보궐선거는 기초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더 큰 단위의 선거든 보궐선거를 유발하게 만든 장본인에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뒤집어 씌워야 된다. 물려야 된다. 비리 때문이든 뭐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게 평소에 제 지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태우라는 강서구청장 때문에 빚어진 이 보궐선거는 단순히 40억 문제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생활선거입니다. 사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근데 이게 이미 제가 다시 한번 부언하지만 대통령의 사면복권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하는 선거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다. 그거는 뭐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별거 아니다, 비유하면. 유기찬 변호사. 저는 사실 이게 생활선거라는 측면에서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 선거에 지게 되면 타격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 대선이나 그 지선에서 보면 그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공약했어요. 그런데 이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전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개항으로 가면서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김포공항이 강서구의 자산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본인의 지역구인 개항으로 가니까 이전이 더 유리하니까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선거 전략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론이 나오게 되면 입장을 그 전에 밝히든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건도 약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전망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뭐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민주당을요. 근데 파란 점퍼니까 민주당이라고 뭔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파란 점퍼를 입고 진교훈 민주당 후보 유세를 나서고 있다는데요. 저런 사진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 SNS에 또 올렸군요. 보니까 저게요. 저런 모습이네. 도와주겠다는 거죠. 가서.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관계자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느껴지죠? 돈봉투 사건 이거 민심 안 좋은데 탈당한 신분이 유세를 하시는데 이거요. 좀 난감한데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렇군요. 뭐 물론 한 언론 취재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저렇게 반응을 보였다는데 또 다른 반응은 뭐 괜찮다는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신부는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 돈봉투 사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중심에 선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입니까? 아니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불편하죠.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언제 지금 소환이 될 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여수 산단 그 폐기장 민원 때문에 뇌물 문제까지 지금 검찰이 히든 카드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 돈봉투하고 이 두 개가 연동돼 있다는 투로
지금 검찰의 익명의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송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윤관석 의원 그랬죠.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일찍이 했죠. 거기다가 강래구 전 감사도 했죠. 전 보좌관까지 얘기를 해서 이 관련되는 네 사람이 일치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서 소환이 돼서 검찰에 출두하게 되면 이게 검찰이 지금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송영길 전 대표하면 돈봉투 의혹 사건 이게 떠오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거 유세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당에서 돕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몰랐어요. 일단 그 직후에 알게 됐고 4일날 그 강서의 대표적인 산 그 입구에서 했고 그것을 그 다음 날 5일날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돕고 있다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도 간다고 써 있네요. 보니까 지금. 그런 거 보니까 또 나올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 대표지만 당이 이래라 저래라. 탈당이니까. 네, 나가라 탈당이니까 나오지 마라.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탈당했는데 또 돕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글쎄 뭐 선거 때는 원래 뭐 지게작대기 고양이 발이라도 도와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속설이에요. 선거의 속설이기는 한데 이건 조금 별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마 상당히 고위층에서 수면하에서 접촉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제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접촉을 해도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접촉했다는 것까지 풀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또 이렇게 많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 일단 이렇게 알려졌어요. 본인이 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돕고 있어요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난감하다는 반응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사항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서 약간 다른 결의 얘기를 해요. 일단 들어보시죠.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강서구에서 가불병을 다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받은 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표의 차이가 17.87% 정도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총선 분위기라면은 한 17.87% 차이 나는 것이고 지금은 그때 김태우 후보도 그렇게 졌어요. 항상 좀 지고 있거나 위기를 느끼고 있더라도 박빙이다. 조금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번 선거는 막 18%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당인은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처음 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준석 전 대표의 평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평론을 좀 하자면 평론도 사이비 평론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한 정당의 후보가 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에 속한 인원이 이거 뭡니까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자 아예 이준석 전 대표 보고 강서구 가서 유세해서 도와라라고 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요청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준석 대표는 같은 당인 아닙니까? 당인이니까 가서 도와주는 거 먼저 어떤 당의 요청이 있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힘을 모아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구시한 변호사. 그런데 저 윤상희 의원의 저런 요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바로 또 반응을 보였어요. 거절을 했어요. 뭡니까? 왜 갑니까? 라면서 내가 김태우 후보와 과거에 무슨 관계인지 모르세요? 약간 이런 취지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단칼에. 윤구시한 변호사.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굳이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준석 대표 지난 선거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 선거 데이터잖아요.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지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장애 선거고 직전에 그 김태우 후보가 질 때 2몇 % 차이로 졌어요. 박빙이었죠. 6천 표 차이니까. 그러니까 김병민 최고가 한 분석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최근 데이터예요. 근데 굳이 2020년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큰 폭의
진 데이터를 갖고 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18% 포인트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가서 도와서 이기거나 이렇게 박빙으로 졌다라고 본인의 공을 치사하기 위해서 공치사 스스로 하기 위해서 저런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얘기한 거는 예.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해놓고 안 가게 되면요. 굳이 여러 데이터 중에 과거의 데이터, 그것도 지는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걸 바라느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얘기 안 지금 간다고 했지만 한두 번 더 권유를 해야 되겠죠. 당 지도부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요청하면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굳이 요청이 없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당 입장에서도 굳이 도움되면 더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경로로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요청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나 좀 데려가 달라라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그렇게 전망하신 거예요? 아니면 윤기찬 변호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정말 이준석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겠습니까? 안 갈 것 같은데요. 전 순전히 본인의 입지를 지금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글쎄요. 저는 이 전 선거에서의 이 득표율 차이 이것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는 더 큰 격차의 숫자 차이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가 사전 투표죠. 이 보궐선거에도 이 사전 투표가 저는 큰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대요. 이게 당일 하루 투표만 한다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휴일도 아닐 거고 11일이죠. 그러나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표율이 일정 수준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전 선거의 득표율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서 구민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 저는 봤어요.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러니까 이 전 본인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낙마를 시킨 그렇죠. 원인 제공자죠. 원인 제공자를 다시 그대로 공천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유권자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걸 봐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하세요. 당을 위해서. 물론 이제 김태우 후보 본인이 어쨌든 재임준이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 보궐선거에 단추 제공한 건 맞는데 그 당시에 같이 대결했던 민주당 후보도 선거법 위반 내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궐선거가 될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도 그렇죠. 그쪽에 당선돼도 보궐선거였고 물론 시간은 좀 길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 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김태우 후보의 그런 점을 비판만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얘기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가 가서 지원조사 할까? 일단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윤기찬 변호사는 이거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윤경호 소장님이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약간 갈렸어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선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야당과 관련돼 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 분당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이 쪼개질 거냐는 거죠. 선거 때마다 사실 총선 같은 거 앞두고 쪼개지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그런 경우가 될 것이는데 일단 화면 외인 쪽에는요. 이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와 관한 거예요.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비율이 있는데 일단 가능성이 분당 가능성이 있다가 55.4가 나왔어요. 없다가 34.2입니다. 그러면 있다가 큰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근데 이걸 좀 좁혀서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이걸 추렸어요. 통계를. 그러니까 좀 달라졌죠? 있다가 38.6, 없다가 59.6. 약간 수치가 바뀌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감안해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가능성이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 지지층도 꽤 높게 보고 있구나. 분당 가능성을. 요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그 가결포 색출부터 시작해서 징계 얘기 반발 막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자, 당의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신 분이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사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 정말 이게 걱정인데요.
특정인의 보위를 위해서 당이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과연 이런 정당이 공당이냐, 이런 정당이 민주정당이냐. 조국준 의원이 민주당에는 더 이상 나 같은 정치인 필요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연장을 해보면 뭐 나가란 소리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당 여론조사 이런 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분 패널께 지금 OX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총선쯤 되면 민주당이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분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망하시면 O고요. 아,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하면 X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분당 O, 그럴 일 없다. X입니다. 들어주세요. 오, 지금 보시면요. X가 3분이고요. 쪼개질 거라고 하신 분은 한 분, 윤기찬 변호사만 계십니다. 지금요. 유일하게 쪼개질 거라고. 자, 일단 그러면은 가장 소수니까 윤기찬 변호사는 왜 쪼개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원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단합시키는 원심력이 없는 게 이게 쫓겨나고 뭐 쫓아내고 이런 그 상황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쫓겨날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가결파 등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나가는 게 낫다. 차라리 이런 당이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오히려 뭐 구속이 돼가지고 당이 정리가 된 상황이라 그러면 몰라도 이게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여론은 항상 한 3, 4개월 뒤에 쫓아오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온건적 온정주의가 있지만 결국은 냉엄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쫓아내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결국 스스로 알아서 나간다. 이 말을 종합하면 구심력은 없다. 원심력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분당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분당 이후에 총선 치르에 나중에 합당하거나 연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신경민 전 의원과 윤 교수님 두 분 다 X 골라주셨는데 제가 뭐 한 분만 좀 들어볼까요? 신경민 전 의원은 X, 그러니까 쪼개질 리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뭐 여러 가지 가결파에 대해서 험한 얘기들이 오르락 뭐 내리락 하니까 이거 뭐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길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길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길어진다는 것은 본인은 굿캅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거고요. 굿캅? 네, 배드캅은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뭐 정청래 최고 등등해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드캅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거나 이 사람들을 어느 순간에는 막아야 되는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합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찢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잠복돼 있는 요인이라 그러면은 개딸의 지지를 받는 여러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공천을 달라고 집단적으로 응집하는 사태가 생기면은 이때는 침묵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공천을 주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겁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표출화돼서 도저히 그 갈등을 겉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분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은 성숙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치적 여건은 일단은 당내 상황도 있지만은 지지하는 국민 또 국민 중에서도 지역적 기반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급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기타의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이 쪼개진다 하는 여건은 현재로서는 가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분석들 좀 각각 다른 분석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분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신 분 두 분이 있어요. 어제 오늘 각각 뭔가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를 꺼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 당이 지금 처한 상황이
통합으로 가긴 좀 어려울 거다. 반명 비명은 금태섭 의원이 어떻게 그 이른바 제거됐는가, 공천 탈락됐는가를 봤지 않습니까? 국내 경선을 거치고 나면 출마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그 공천 파동이 올 거다. 저는 우선 홍익표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했고 간접적으로 제 의사를 전달했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분열의 정치를 비난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김대중 정치를 하자. 소통, 조정, 통합으로 가야지 분열로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분 두 분이라 그러는데 앞분은 민주당 분이 아니죠. 그냥 정치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죠. 박성민 대표. 제가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께서도 X, 그러니까 분당 안 될 거라고 아까 선택을 하셨는데, 근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지금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비명계 등등들이 떠나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약간 이런 주장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분당이 안 되고 당에 머물렀으면 계속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치면은 나가라 그러면 분당에서 쪼개지는 거고, 그리고 그냥 품으면 내용이 계속 지속되고 갈등이 지속되는 거고. 이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거 상 딜레마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뭐 비명계 딜레마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치면 그게 자연스럽게 분당의 결과가 되는 거죠. 예. 당이 쪼개지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친명계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비명계를 말로는 겁박합니다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요. 당원 50%가 개딸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50%도 그 개딸들이 다시 한번 전화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 그냥 당원들 개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엄혹한 현실을 수도권에 있는 지역구에서 아까 우리 신경미 의원이 말씀하신 개딸의 적극적 후원을 받고 현역 의원들을 지금 제거하기를 노리는 공천 지망생들은 그 계산을 하고 거기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자르지 않더라도 경선만 붙여지면 충분히 이 분위기에서는 개딸들과 정청래 수석과 뭐 박찬대 최고가 계속 진두지휘하면은 충분히 시스템으로 그러면 수가 그런 있는 거죠. 식으로 공수에서 탈락하신 이른바 비명계 현역 의원 등등이 있다고 해도 분당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김태섭 의원처럼 떨려져 나가는 거 말고는 계획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당해가지고 세력을 형성해 나가기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구속이 됐다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면 이게 초유의 사항이기 때문에 분당의 명분이거나 비명계가 이 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일단 구속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났다면 지금의 진행될 사태를 본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도 사실은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명계가 더 이상 어떻게 이 틈을 비집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큰 스케줄을 가지고 분당하려면 그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내용과 갈등이 커져가고 공천을 둘러싼 개딸과 이른바 비명계의 이 의원들 사이에 끝없는 갈등이 제가 볼 때는 연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아까 전체 여론조사는 약간 분당 가능성 높게 보잖아요. 근데 오늘 태분 내노는 내부께서는 압도적으로 안 된다는 쪽이 지금 각하게 나오셨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봐야 되죠. 뭐 아직 모릅니다. 그냥 여러 가지 가정과 가정을 통한 짐작을 하는 그런 정치 사안 중에 하나로 좀 떠오르는 상황이고요. 다음 이슈는 나라 밖 소식을 일단 가볼 텐데 먼저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하원 의장,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인데 뭔 하원 의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요, 미국 하원 의장 회의만 표결 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미국 하원 의장은 뭐 의전 순위 넘버 3,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입니다. 뭐 이렇게 알려진 굉장히 비중 있는 자리인데 회의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자른 거예요, 그냥 표를 통해서. 근데 여기 표를 보시면 찬성표, 반대표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당이 민주당은 한쪽으로 갔는데 공화당은 8표가 찬성으로 왔어요. 그게 민주당하고 같은 선에 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찬성이 많아서 해임이 됐다는 건데, 이거 윤경호 소장님, 이게 일단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저 8명 찬성이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하원 의장이 이번에 케빈 메카시라는 저 주인공이
57대 하원 의장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의 미국 하원이 116대 하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단위로 선거를 치르는 걸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역사상 처음이다.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하원 의장이 해임된 게 미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보여진 일이다. 예, 그러니까 1910년에는 제안이 됐는데 부결이 됐고요. 당시도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2015년에는 제안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사임을 먼저 해버렸어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번의 경우는 비슷한 경우인데 한 번은 시도가 됐는데 불발이 된 거고 부결됐고. 한 번은 시도를 했는데 그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났다는 그렇죠. 거네요. 표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비슷했죠. 닉슨은 스스로 사임을 했죠. 탄핵이 되지를 않았어요. 탄핵이 통과되지를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물러난 거죠. 왜냐하면 닉슨은 탄핵 통과가 될 것 같다고 본인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결정적인 뭐 증거나 이런 것들로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그래요. 제도가 이미 돼 있지만 그 제도가 실현되기 전에 타협과 내부의 마쿠 조정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군요. 그거. 정리가 되는데 이번 경우는 이게 폭발을 해버린. 그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럼? 자,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은 연방 예산안이 회계년도가 매년 9월에 끝납니다. 예. 그다음에 10월부터 새로 시작이 돼요. 예. 그런데 민주당 대 공화당의 서로 줄다리기 때문에 미국 연방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행정부 셧다운이라는 얘기를 우리 시청자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위기라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연방 예산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행정부 예. 중에 일정 부분은 돈 집행이 안 돼서 업무를 예산이 없어지게 되는 쓸 수 있는 수행할 돈이? 수 없다 이랬는데 이 사태를 막으려고 이 하원 의장이 공화당 소속인데 민주당 의원들과 현재 민주당은 소수당이거든요. 의회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시적인 합의를 했어요. 아, 타협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한 거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임시 예산안을 45일 동안만 유효하도록 일단 하자. 그래서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자. 위기를 막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내 초강경파 8명의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럼 왜 합의를 했냐 이겁니까? 타협을 그렇습니다. 왜 했냐? 그렇습니다. 왜 타협을 했느냐? 당신 민주당하고 한패가 아니냐라는 공격을 했는데 민주당 한패다. 그래갖고 굉장히 적대시한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근데 그 강경파 8명 중에 한 의원이 플로리다 소속의 어느 의원이 젊은 41살의 의원인데 이 의원이 하원 의장 해임안을 발의를 했어요. 아, 타협에 한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해임하겠다고 발의를 한 거네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미국 하원 의장은 지난 1월에 선출이 됐는데 공화당 내에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무려 15번의 선거 끝에 이 케빈 메카시라는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됐거든요. 그만큼 정통성도 없고 힘도 없었는데 당내 8명의 초강경파들이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버리니까 가결이 돼버린 거예요. 민주당은 왜 반대했느냐? 지금 공화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하겠다.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조사를 하자는 거에 이 하원 의장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또 불만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결 사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화당 내 초강경파 8명이 해임을 찬성함으로써 해임이 관철이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내 왜 일부가. 트럼프 하원 의장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자, 이제 공석 상태인 하원 의장을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에게 당신이 대선 출마하지 말고 차라리 하원 의장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본인에게 한다라는 말을 트럼프가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 영상이 준비돼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들으신 설명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hereby declared vacant. Will you resign? What's next? Congressman, will you resign? Will you resign? Chaos is Speaker McCarthy. Chaos is somebody who we cannot trust with their word. Unfortunately, 4% of our conference can join all the Democrats and dictate who can be the Republican Speaker in this House. A lot of people have been calling me Madam Speaker. All I can say is we'll do whatever is best for the country and for the Republican Party. Would you take the job? Would you take the job? We have some great people.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의장이요? 이걸 제안을 받았다고요, 지금요? 아니 지금 이제 하원 의장을 빨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이달 중순에 뽑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합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지금 몇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화당 안에 뭐 간사나 원내총무 이런 사람들하고 위원장 중에 선임 위원장들 몇 사람 중에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들 몇 명이 한 4-5명이 거론이 되는데요.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마땅치가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또 선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음에 될 그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 중에 하원 의장 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하원 의원 재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이거든요. 한 번 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한 번 되면 뭐 6선, 7선, 10선, 뭐 15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2년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몇십 년 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있는 하원 의원들이 거의 다 된다고 가정을 해도 하원 의장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좀 이상한 게요. 하원 의장은 대개 미국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와달라는 얘기죠. 다음에 나와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원도 나오고 뭐 대권도 나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음모적인 권유도 있어요. 그럼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드산티스 뭐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 유력한 현격하게 차이는 나지만 2위 공화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쪽의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체 하면서 권유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하원 의장 감은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가 대혼란이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요. 뭐 갑자기 전직 대통령 보고 하원 의장 하실래요라고 물어보는 상황까지 가고 사상 최초로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해임이 돼버리고요. 하원 의장이. 우리 지금 국회의장격이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잘린 거예요. 그냥 의원들로부터. 근데요. 이 상황이 아까 강경파 8명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강경파 8명이 지금 이 표를 주도한 거라고. 김은식 교수님. 근데 이 사안을 보고요.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거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다. 우리나라 정당에서 왠지 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 현상,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걸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공화당 외부에 있었던 아웃사이더가 어느 날 갑자기 백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그냥 받고 들어왔어요. 그냥. 공화당 후보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공화당을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4년 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경우는 임기 4년 다음에 플러스 4를 하게 돼 있는데 4년만 하고 이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지지자들로 이제 모든 게 장악이 돼 있는데 그래서 뭐 또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고 나오나요? 지금도 대선 지지율은 1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 양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그러니까 극단적 강성 팬덤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강성 지지층들이 각 정당을 포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정당의 생산적인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에도 지금 민주당이 개딸이거나 아니면 우리 당으로 친다면 지금 우리는 정리를 어렵게 했습니다만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극단적 강경 세력들이 당을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들이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여기 처지에 있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혐의 받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민주당의 중앙정치 부대 출신이 아니고 성남에 있었던 성남시장 출신이 일약 대선 후보가 됐다는 점도 아웃사이더가 정당을 장악했다는 측면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때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많이 이제 옹호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이 트럼프 현상. 그래서 결국은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의사당 난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막 그것도 혐의받고 있죠. 지시를 했고요. 그럼요. 국기문란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는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이런 소수의 극성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당도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저 트럼프 현상의 저는 기괴한 꼴을 보면서 스스로 민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초강경파 8명 그리고 공석이 된 하원 의장 자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제안이 들어갔다. 미국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오래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나라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내용이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키워드 역시 보겠습니다. 세금 4,800만 원. 이 세금이 어디 들어간 세금을 말하는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크게 논란이 되고 지금 진행 중이죠, 이 사안요. 이른바 뉴스타파, 이른바 이 김만배 인터뷰, 이게 지금 가짜 뉴스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지금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었는데 당시 대선 직전에 이 보도가 됐고요. 이 보도를 지난해 3월 8일 이재명 대표 쪽, 그러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때 대선 캠프에서 선거운동 문자로 470여만 건을 발송했대요. 이런 뉴스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다. 그러면서 뭐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 뭐 이러면서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보내는 거 돈이 좀 들거든요. 당시에 선거 이 비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약 4,800만 원을 사용한 걸로 추산된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정리가 다 나온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작 짜깁기 된 인터뷰를 이재명 대표가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메시지 발송에 최소 4,800만 원이 쓰였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대적으로 유포한 가짜 뉴스를 국민 세금을 이용해 퍼뜨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일단 이 내용이 좀 알려졌고요. 보도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아니고 그때는 가짜 뉴스인지 몰랐다. 그래서 그걸 전달한 거다. 이런 입장을 내는데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475만 명에게 문자가 간 거잖아요. 예. 근데 표 차이가 30만 표 이하예요. 상당히 큰일 날 뻔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저는 이게 의도가 없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그 전에 2021년도 9월 달이에요. 그렇죠. 몇 달 한참 전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이 내용이 김만배 씨의 육성이 담긴 건데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해요. 그 들은 말 중에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영 씨를 봐준 것처럼 그럼 이게 김만배 씨의 육성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큽니다. 그 이전에 TV에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검찰로부터 들었던 남욱 씨의 진술인데 남욱 씨는 뭐라 그러냐면 김만배 씨부터 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김만배 씨의 육성이 선거 하루 전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우영 씨의 육성은 다 감췄죠, 사실은. 이미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한 방을 터뜨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려면 이것은 후보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죄책을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시효가 지나버렸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 책임을 못 지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것도 4,800만 원이 들었다라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세금이 든다는 것이죠. 이거 보존받기 때문에. 사실 선거 비용 쓰고 나중에 보존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책임 문제도 책임 문제지만 법적인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게 뒤늦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추징해야 되는 부분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허위 사실을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시 후보자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입장 안 밝히면 오히려 고의적이라고 오해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그때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좀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혀야지 그게 도의적인 것이지 가만히 계시면 이것은 사실 뭐 고의적이라고 저희가 오해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윤경호 소장님. 근데 입장이 없어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딱히 어떤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약간 이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도 별다른 없었지만 당시 직전에 문자 메시지로 이거를 다 전달했다는 건 또 약간 사안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입장이 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마 뉴스타파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운운하는 걸 적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묻는 것도 마찬가지. 핵심이 뭐냐?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이런 행동을 했느냐. 뉴스타파도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보도를 했느냐. 이걸 규명하는 게 결국은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이건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건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 차원에서는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뻔히 알고 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자체를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근데 그게 나중에 허위 사실로 몰랐다. 드러났다. 몰랐다. 예, 사전에 의도성이 없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다만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데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쓰였다. 이거에 대한 비판, 비난은 뭐 수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김익 교수님 한 30초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 법적으로는 다 시효가 지나서 뭐라 할 수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윤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퍼날렸던 거거나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면 뭐 도의적 책임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굉장히 크게 사전에 기획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민주주의 선거 자체를 위협하는 큰 저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24만 표 차이로 대선 승패가 갈렸습니다. 근데 470만 명의 문자를 보냈어요. 거기서 12만 표가 바뀌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가짜뉴스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이게 심각한 사안이다. 좀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의 다양한 뉴스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